자, 전 시간에 했던 내용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122페이지 맨 아래 122페이지 맨 아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이제 이런 걸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네 하면서. 자, 예? 아, 맨 아래 기출루라고 몇 개 써 있는 거 있죠? 122페이지. 맞는데? 있는데? 120, 예? 아, 뒤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122페이지 맨 아래. 이 지문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문. 1번 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는 찾으셨나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하여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크다고 했죠? 얘기하고 2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하여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3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진폭 또한 크고 순환 국면 역시 불규칙하다고 했죠? 불명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어떠한 특성이 있냐 알아봤고, 두 번째는요,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지표.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자, 교재가 이제 따라 붙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어디냐면, 잠깐요. 어디냐면, 거기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일반 경기 변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의 소득인 뭐 GNP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종합 주가 지수, 뭐 기타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거 가지고 측정하는데, 요거는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자,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 있죠? 요거 삼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지표는요,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게요. 자, 어쨌거나 부동산 기업하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 그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한다면 부동산 기업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기업은요,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업, 임대업, 기타 중개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동산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기업하기가 좋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앞으로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건설업자들은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건축량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물건을 살려는 사람도 적어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그 부동산 거래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물건이 많이 살려고 하니까 서로 살려고 안 해요?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되니까 미리미리 막 사놓을 수 있어 없어요? 이용도 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주된 지표고, 이런 거 외에도 뭐 공실률이라든가 공가율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금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이거 측정 지표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뭐 미분양된 거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측정 지표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거래도 많아진 적 있었죠?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는요, 금리가 아주 초저금리였습니다. 2% 초반에 초저금리니까 막 은행에서 돈 빌리고 싶어 안 빌리고 싶어요? 막 빌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GTX라고 해서 이거를요, 수도권 광역 도시철도라고 해서 수도권 일대가 전부 다 투기 광풍이 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마다 돈만 생기면 거기다 투자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도 4개의 GTX 4개 노선 막 그 역세권마다 사람들은 돈도 은행에서 싸게 빌려서 막 투자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같은 것도 크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금리가 좀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뭐 돈 안 빌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좀 많이 끊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고, 이런 거 외에도 각종 미분양 재고량이라든가 금리, 공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추가적으로, 요거는 건축량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측 측정 지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측 측정 지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보조 지표로만 삼아야지, 요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너무 좀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 지표로만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량이라 하더라도,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 건축 허가량, 그 다음에요, 뭐, 착공량, 그 다음에 완공량, 이런 걸 가지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완공량. 이런 것들은 시청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청 가서 건물 지으려면 허가도 맡아야 되고, 착공 신고도 해야 되고, 준공 검사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시청 가면 할 수 있고. 자, 거래량은요, 땅이 거래될 수도 있겠네요. 택지, 뭐, 분양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측정 지표인데, 이런 것들은요, 이 시청 가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청 가서 취득세 납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등기소 같은 데 가면 등기 실적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이 가격은요, 보조 지표로만 삼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이제 경기가 호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 투기가 아주 극성이다. 이럴 경우도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게 가격이 뭐 폭등할 수도 있죠. 그런 바람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조심할 게, 자,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지표와 더불어서 같이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되지, 가격만 가지고 느닷없이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이 실전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 가끔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것들도 실전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 이런 데서 어쩌다 나오니까 뭐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보세요. 자, 보통 허가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나요? 안 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를 맡고서 한 5년 있다가 건물 착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허가량만 가지고 느닷없이 경기가 좋다 하기 좀 곤란하고, 다만 허가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착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기 때문에 조금 앞서서 움직인다고 해서 이거를요, 선행지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앞서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착공량이 요게 이제 동행지표입니다. 이 착공량을 알게 되면 현재 상태,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량 같은 경우는 보통 완공이 되기 전에 거래는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선분양 이런 걸 통해서 완공되기 전에 미리 거래는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뒤쳐져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후행지표다 해줍니다. 뒤쳐져서 움직이는 걸요, 후행지표다 해줍니다. 그리고 택지가 많이 거래가 됐다. 택지가 뭐예요? 건설업자가 땅을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택지가 많이 거래됐다는 얘기는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해서, 땅이 많이 거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 거래가 많은 거예요? 아니죠. 뭐 주택 거래가, 자, 뭐 거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미리 사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택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나요? 10년 후에 착공할 수도 있죠. 다만 택지를 많이 거래했다는 얘기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땅을 많이 구입했다는 얘기는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고, 거래도 많아지니까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앞서서 움직인다 해서 이걸 또 마찬가지로 선행지표 이렇게 합니다. 좀 앞서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이 동행지표입니다. 이런 걸 알므로써 현재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은데, 아직 물어본 적은 없는데 행여나 만에 하나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자, 측정지표는요,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122페이지. 122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자, 거기 기출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12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이라든가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간단히 물어보니까 공실이라든가 건축 허가량이라든가 아니면요 주택 거래량 이런 걸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이렇게 쉬워되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의 유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유형. 자,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거기 119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중간 정도의 유형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순환적 변동이라는 게 있고, 비순환적 변동,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자, 유형은요, 크게 이제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 크게는요, 순환적 경기 변동, 그리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런 것들도 왕왕 나타납니다.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은 경제 상태가 이게 좋아졌다, 나빴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런 형태를요, 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정점, 얘는요, 저점, 또 다른 정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자, 일개 축이다 해줍니다. 축이. 그리고 정점에서 저점 사이 폭을요, 진폭해줍니다. 한 번 더 쪼개보겠습니다. 쪼갠 다음에 경제가 가장 좋아졌다, 나빠지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후퇴 국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시기를요,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동산 학자들은 꼭 티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하향 시장이다, 불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닥치고 좋아진 시기를요, 회복 국면이다. 그리고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를요, 상향 시장이다. 요거 구분하려고 상향 시장. 원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약간 후퇴는 좀 빠르고 회복은 느리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의 편의상 그냥 규칙적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거를요, 순환적 경기 변동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 119페이지 맨 아래 보면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고, 자, 계절적 변동.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추세적 혹은 장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적 변동이다. 하나 더 한다면 무작위적 변동. 이러한 형태도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작위적 변동,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맨 아래쪽에 계절적 변동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거는 계절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계절적 변동이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방학 동안에 대학가 근처에 원룸의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기 때문에 썰렁하죠. 그리고 다시 개학되면 이제 호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방학을 합니까? 방학하는 이유는 겨울에 추워서 여름에 더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을요, 계절적 변동 이렇게 해주고, 하나 넘겨볼게요. 추세적 변동 혹은 장기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이 두 번째 줄에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거나 기존의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동 있죠? 이런 거를 이 장기적 변동 혹은 추세적 변동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신개발하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아파트가 새 건물이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되더니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요거를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의미만 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성성쇠천악이다. 성성 뭐라고요? 쇠천악이다 해서 이건 성장기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아세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해서 한 5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진행합니다. 이때 성장기 때는요, 가격이 가장 상승률이 최고고, 성숙기 때가 가격 수준 자체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쇠퇴기 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천지기 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누가 재개발한다고 하길래 올라갈 수 있죠? 헛소입니다. 그럼 떨어질 수 있겠나. 들쑥날쑥 하다가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으면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다시 재개발하면 이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기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이걸요, 장기적 변동. 아까 일반 경기에서는 콘드라티의 파동 이런 걸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라는 표현 자체는 그야말로 어떤 패턴도 없이 그냥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변동되는 거 있죠?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해 줍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지진 나거나 한 5년 전에 여기 포항 쪽에 지진이 크게 난 적이 있어 없어요? 그때 이제 아파트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동되거나 전쟁 나거나 혁명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이 변해 안 변해? 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변동되는 걸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무작위적 변동. 자, 그래서 그 1번 볼게요. 바로 밑에 기출문제. 건축 허가량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어쨌거나 정점, 후퇴기 이런 거 나오면 다 순환적 변동입니다. 무슨 변동이라고요? 순환적 변동. 자, 이런 것들은 경기 순환에 속한다. 맞는 표현이고,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하여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절적 변동에 속하는 겁니다. 무슨 변동이라고요? 계절적 변동. 방학 동안에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거, 이것도 뭐라고요? 계절적 변동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의 규제 완화, 이거는 정부 정책이 변동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할 수 있죠? 무작위적.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간단간단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순환적 경기 변동은 조금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자, 어디냐면요, 요거는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123페이지에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해서 회복시장 한 장 넘기면 상향시장, 그 밑으로 후퇴시장, 그 옆으로 하향시장,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없네?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없네? 안정시장. 아, 여기 한 장 넘기면 126페이지 박스 맨 아래 보니까 안정시장 있어 없어요? 아, 맨 위에도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순환 국면별로 특성들을 공부할 건데, 문제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요, 뭐 이해가 되는 듯한데, 문제는 문제들이 밀면 못 풀어요.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간단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회복 국면과 상향 국면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기죠. 좋은 시기에는 건물도 같은 것도 많이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격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한 이 거래가 같은 게도 많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용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이제 팽창 국면에 있다, 혹은 확장 국면에 있다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국면을요, 확장 국면. 그 다음에 이 시기는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거래도 줄어들고, 건설업자들은 건물도 안 지으려고 하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고용도 막 축소되고, 이러한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해서요, 위축 국면 혹은요, 수축 국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이 부동산 기업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팔려고 하고, 또한 앞으로 올라갈 걸 예상돼서
이용도 안 하면서 뭐 미리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자꾸 올라가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얼른 구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매도자가 지금 당장 팔으려고 해? 나중에 팔려고요? 아니,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 살려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팔려고 나온 물건이 몇 개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개업소에 보면 중개업소에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팔려고 내는 물건들은 몇 개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적어놓고 빨리 가세요 하면 돼요. 근데 팔려고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자판기에서 커피 빼서 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그 앞에 이게 탐스 있어 없어요? 거기 가서 이 고급 커피 딱 갖다 줘야 비로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자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자가 누구냐면 파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는 거꾸로 가격도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매도자들은 얼른 팔려고 하죠. 더 떨어지기 전에. 근데 문제는 매수자들이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요즘처럼. 근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매도자가 오면 그냥 적어놓고 가세요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매수자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분한테 무슨 커피, 자판기 커피 타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그 앞에 보니까 이 스타벅스 있죠? 그래서 최고급 커피 딱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자 중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구 중시라고요? 매수자가 중시된 현상. 자, 요게 이제 언뜻 보니까 이렇게 좀 쉬운 내용 같지만 사실은요, 문제를 들이밀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좋을 때는요, 좋을 때는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나쁠 때는요, 매수자 중시 현상. 이렇게 해서 얼른 답해야 돼요. 알겠죠? 요거 재밌지 않나요? 재밌는 건데, 매도자. 일일이 따지고 있으면 헷갈리기도 하고, 약간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얼른 답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나중에 감자평가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요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요걸 대상부동산.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자, 요쯤에서 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걸 평가하려고 한다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면 다 확인이 됩니다. 4년, 5년 동안에 걸쳐서 다 실거래 가격이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전부 다 찍혀 있습니다. 요즘에 다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17에서 몇 년이에요? 18년 정도 걸리는데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전부 다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상한이라는 게 얘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뭐라고요? 상한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았던 가격이 아니라 얘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얘기죠. 내려간 추세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상향시장에서는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거.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다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전부 다 낮았던 가격이라는 얘기죠. 낮은 가격에서 하한가다 해줍니다. 자, 낮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후퇴 국면에서는 어디 가요? 여기서 이제 평가하려고 하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상한가가 일반적이지만 상한 가격이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이쯤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이쯤에서 이렇게 가격이 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에서는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 없어요? 다 찍어보니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그럼 이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기준으로만 삼아야 됩니다. 기준 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낮았던 가격인 하한가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쯤에서 평가한다. 요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보니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잘 모르잖아요. 요쯤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뭘로 평가한다고요? 기준 가격으로만 평가해야 됩니다. 되셨죠? 요거는 잘 보시면 그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측정 지표들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냐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의 측정 지표 얘는 이제 같이 가는 지표가 있고 반대로 가는 지표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가는 지표는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측정 지표를 다 써놓으면 돼요. 측정 지표 그러니까 건축 허가량이라든가 착공량 그 다음에 건물 완공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택지가 분양되는 실적 택지 분양되는 실적이라든가 주택 거래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이 가격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는요 좀 안 좋은 지표들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거 공실률이다. 공실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에 있어서 빈방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가율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안 팔려서 비어있는 집 있죠. 이런 게 차지하는 비율을요 공가율.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새로 지었는데 계속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양된 분양이 안 된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을요 미분양 재고량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도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 확장 국면에 있어서는 요 시기를 얘기하죠. 요 시기는 뭔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몰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올라가는 시기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으니까 허가량도 늘어날 것이고 착공량, 완공량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근데 얘는 반대로 움직이죠. 경기가 좋으니까 공실, 공가 이런 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잘 팔리니까 미분양되는 재고량도 줄어들 것이고 금리는 낮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투자를 늘리려고 안 늘리려고요? 서로 늘리려고 하니까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때 금리가 낮아 있어야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되셨죠? 금리가 낮아 있어야지.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안 빌려고요? 안 빌려고 하죠.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더블로 올랐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는 금리도 어떻다고요? 낮아 있어야 자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 하시면 돼요. 어떻게 움직이자고요? 반대. 자, 그래서 그리고 거기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이쪽 안정시장은요. 첫 번째 줄 불황에 매우 강한 유형의 시장, 불황에 강한 시장을 뭘 한다고요? 안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 국면에 따라 이거 다음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정시장은요. 부동산 고유의 어떤 시장이나 존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아파트 시장, 20평대 초반의 아파트 시장 이런 것들을 안정시장 해줍니다. 우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에이 오늘은 자가용 타고 내일은 뭐 지하철 타고 모레는 버스 타고 이러진 않겠죠? 거의 정기적으로 지하철 타고 다닐 겁니다. 이런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은 이가 상당히 실수요자들이 항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황일 때는 다른 데 투자해봐야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역세권 내에 있는 부동산 있죠? 이런 거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초소형 아파트인 20평대 초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초소형 아파트들을 무슨 투기적 목적으로 사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실거래, 실주거용으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투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황에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런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이렇게 안정돼 있거나 약간씩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뭐라고요? 안정시장이다. 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위쪽 박스 바로 아래 보면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쯤에서 어떤 부동산을 평가할 때 거의 안정적이거나 들쑥날쑥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잠깐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123페이지 볼게요. 123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물론 불규칙하긴 하지만 이게 나타납니다. 2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도 안정시장이라는 국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124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기출문제 볼게요. 회복 국면에서는 회복은 요거죠. 이 시장에는 누가 중시된다고요? 매도자가 중시되고, 그 다음에 회복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자,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된다. 이 시장에서는 기준 가격이 되거나 뭐가 된다고요? 하한 가격이 된다. 바로 밑에 볼게요.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누가 중시한다고요? 매수자 중시해서 뭘로 바뀌어나가요?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겠죠? 원래 이 시장에서는 매수자, 이 시장에 뭐라고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으로 바뀌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거기 상향시장 아래쪽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상향 국면은 누가 중시된다고요?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된다. 상향 국면이니까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하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5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의 기출문제 하나 있어 없어요? 그래서 후퇴 국면에서는 누가 중시된다고요? 자, 이거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누가요?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에 거래된 사례들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이 된다.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상한가가 되거나 뭐가 된다고요? 기준 가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볼게요. 125페이지 맨 아래. 자, 이 하향시장 국면은 요걸 얘기하죠. 그럼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도 점점 감소하겠죠. 아예 하향시장에서는 뭔가 내려가 안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 가격도 점점 하락하고 그 다음에 또한 거래량도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식입니다. A, 하향 국면은 뭐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하향 국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뭔가 내려가니까, 뭔가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니까 가격도 좀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시고, 자, 몇 번 공부하시고 나중에 제가 정리한 거 드리면 그거 가지고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걱정 마시고. 약간 어수선한데요.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야 어수선한데 나중에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 어떤 걸 좀 공부할 거냐면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는 보통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중장기적인 파동인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 있죠?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데 요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에치켈이라는 경제학자가 농산물 시장에서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 있죠? 요거를 여기다 부동산도 건물 짓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빗대어서 여기다 이제 이 접목시킨 겁니다. 이걸요 거미집 이론이다 해줍니다. 자,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이건요 거미집 이론이다. 자, 거미집 이론인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야 한대요.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됩니다. P0, 얘는요 Q0.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몇 가지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때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P1 수준으로 올라있다 치자, 가격이.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죠. 그리고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렇게 많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물건은 몇 개 사고자 하는 양은 몇 명 안 되는데 나와 있는 물건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걸 초과 공급이다 해줍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초과 공급이다.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1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더니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떨어져? 나중에 팔겠다고 점점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반대로 P2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요즘처럼, 요즘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나와 있는 물건은 몇 개 돼야 한대요? 5개밖에 안 되는데 아줌마들이 2000명이 와서 서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요 초과 수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나와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데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나와 있는 물건은 5개밖에 안 되는데 2000명이 서로 가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가격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이번 기회에 팔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자, 이만큼 살려다가 왜 자꾸 올라가? 못 사겠다고 줄어든 거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남아 돌거나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이 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가만 놔둬도 항상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이 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경찰 국가로서 치안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파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왈라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왈라스. 근데 이러한 균형을 다른 형태로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어되죠? 전 시간에 했던 거니까. 다른 형태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샬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마샬이라는 사람은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그러면 이게 이제 균형량인데 만약에 물건이 과소 생산돼 있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소 생산됐다. 균형량에서 훨씬 못 미치게 과소 생산되면 그러면 이렇게 물량이 굉장히 적죠. 그러면 이러한 물량에서 자, 이 공급자는요, 요만큼 받고자 할 겁니다.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받고자 하는 가격 있죠? 요거를 연결한 겁니다.
자, 공급자는요, 자기도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이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요, 이렇게 과소 생산됐을 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이만큼이 되겠네요. 소비자는요, 왜 돈을 지불하려고 하냐면 자기도 물건을 이용할 때, 구입할 때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그건 대가로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과소 생산됐을 때는 공급자는 이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소비자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합니다. 아니, 공급자는 이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소비자가 이만큼 지불하겠다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물건을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자, 다른 예를 들어서 모직 코트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면 다른 옷 만드는 회사도 이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생산이 증가되면 시장에는 물건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진 바람에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죠? 반대로 이렇게 과잉 생산돼 있다고 치자. 어떻게 생겼다고요? 과잉 생산됐다. 그러면 이렇게 과잉 생산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공급자는요, 최소한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럼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다. 공급자는 1,000원 이상 받으려고 하고 소비자는요 300원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창고에 계속 물건 쌓아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소위 땡처리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좀 털으려고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낮춰서 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 정상적인 이윤에도 못 미치는 훨씬 헐값에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기업들은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즉각 생산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즉각 생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물건이 적어져 많아져요? 적어진 바람에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마샬. 이걸 마샬의 균형해 주는데, 근데 농산물 시장을 한번 볼게요. 농산물 시장. 이거는 일반적인 재화 시장을 얘기한 거고, 농산물 시장에서 이거는 2022년도고, 요거는 2023년도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24년도라고 치자. 이렇게. 자, 만약에 2022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돼 있다고 치자. 과소 생산돼 있으면 가격이 김장철에 마늘이 얼마 나온 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막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요거는 1960년대, 70년대 나온 이론입니다. 그때는 무슨 하우스 같은 거 없습니다. 1년에 농사 한 번만 짓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1년에 뭐라고요? 농사를 한 번만 짓고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늘 같은 것도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수입 같은 것도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가격이 폭등하니까 일반적인 제한은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으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가격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늘 생산을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그의 농사를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겨울인데 1년에 농사 한 번만 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났고 그냥 농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도 내년도에는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농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너도 나도 뭘 심기 시작했어요? 마늘 농사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출하기 때 보니까 과잉 생산된 겁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과잉 생산되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가격이 막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만약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 거를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니까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시 가격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생산을 줄이려고 할 건데 곧바로 줄일 수 있나요? 그의 농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내가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얘기죠. 그도 그런 것이 마늘을 팔려고 시장에 나르는 가격은 1,000원인데 그 파는 가격은 8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 결국은요 땅에다가 버리는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농협 돈도 못 갖고 맨날 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농부들은요 또다시 내가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손에 뭘 지지겠다고요? 장을 지지겠다 하면서 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연도 겨울 내내 이제 이 농협 돈도 못 갚고 맨날 죽만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힘들게 겨울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마늘 농사 지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격은 또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얘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즉시 생산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형태가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음 연도나 돼서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을 줄이고 싶은데 곧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돼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마다 자, 이 물건이 자, 과소 생산, 과잉 생산, 과소 생산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잘 볼게요. 자, 만약에 2022년도에 물건이 과소 생산돼 있다고 치자. 어떻게 해요? 과소 생산되면 마늘이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이 공곡선이라는 게 자기가 들어간 비용 있죠? 여기에 따라 최소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만 받으면 돼요. 이 정도. 알겠나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해야 하네요? 지불하겠다니까. 자, 농부들도 다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러한 자를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곧장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도 내년도에는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농사 지어야겠다 하면서 2022년도에는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폭등한 상태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가격이 폭등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생산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이만한 가격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양 이만큼인데 요거는 다음 연도 돼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과잉 생산 됐어 안 됐어요? 과잉 생산됐죠? 그러면 이때는 자,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거 이상 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뭐 그 창고에다가 쌓아놓고서 내년도에 팔 수도 없는 겁니다. 농산물 시장은요, 농산물은 재화의 특수성 때문에 그 해에 못 파는 거는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무슨 냉동 탑차가 어디 있습니까? 창고도 제대로 못 갖췄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싶은데 곧장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내가 마늘 농사 짓게 되면 손에 뭘 지겠다고요? 장을 지겠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가격이 폭락했을 때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요거는요 다음 연도나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과소 생산되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요?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형해 줍니다. 알겠죠?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거미집처럼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거미집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그린 거냐면 자,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거 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좀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 걸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좀 급한 형태로 그려지는 걸요 비탄력적 하긴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도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 걸요 탄력적.
그 다음에 좀 급한 형태로 그려진 걸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걸요, 1보다 크다. 이런 걸요, 1보다 작다. 이런 걸요, 1보다 크다. 이런 걸요, 1보다 작다. 기억나시나요? 선생도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억날 리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형태를요, 1보다 크다. 이런 형태를요,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1보다 작다. 완만한 형태를요, 1보다 크다. 그리고 부 다 무시한다고 했죠? 부 다 무시하고 절대값으로만 따진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탄력성을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알겠죠? 둘 다 예를 들어 탄력성이 3이다 해서 똑같이 그린 겁니다. 이때는요, 뱅글뱅글 계속 돌립니다. 균형에 이르지 못하고 이걸요, 순환형 거미줄 모형 이렇게 합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수요의 탄력성을 더 크게 그렸다는 얘기죠? 크게 그렸다는 얘기는 더 완만하게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렸다고요? 완만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 곡선의 탄력성은 좀 완만하게, 공급의 탄력성은 좀 급하게 그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면, 자, 여기서 출발한다면, 출발해요, 안 해요? 딱 출발한다면, 점점점 옆으로 이제 가다가 언젠가는 균형에 이르러 안 이뤄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균형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런 걸요. 이거를, 자, 이 수렴형 거미줄 모형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렴형 거미줄 모형.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어쩐지, 자, 이 거미집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거미집 본 적이 없는데, 그러는데, 옛날에는 초마 밑에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거미가 이제 뺑뺑뺑 돌면서 꼬리에서 뭐가 나와요?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굳어갖고 거미처럼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초공사를 딱 한 다음에, 얘 돌아요, 안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다닙니다. 돌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요렇게 생긴 철사 가지고 돌돌 말아요. 마른 다음에, 잠자리 같은 게 있으면 딱, 이게 되면은 딱 달라붙습니다.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이렇게. 이런 걸요. 그래서 요거 마치 거미집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봐도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거미집 모형.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수요 곡선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 봤을 때 공급의 탄력성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수요는 좀 상대적으로 급하게 그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이 작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부터 출발한다면, 출발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점점점 퍼져나가서, 자, 이 균형에 이르긴커녕 점점점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발산형 거미줄 모형 해줍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 거미줄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탄력도와 기울기는 뭐라고요?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걸 탄력적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라는 거고, 기울기는요, 이 점에서 이 점 갔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 요거를 기울기라는 겁니다. 좀 어렵네요. 자,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고요? 기울기. 그러면 이게 10이고 1이라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기울기는 작다 해줍니다. 뭐는 작다고요? 기울기는 작다. 그리고 1분의 10이니까 밑변분의 높이니까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다. 그러면 기울기로 따진다면 반대로 해줘야 돼요. 뭐라 한다고요? 기울기로 따지면 반대로.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따진다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기울기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를 따진다면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를 따진다면 얘가 더 큰 경우죠. 이렇게 거꾸로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자, 이렇게. 그
그다음 나중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문제만 풀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반대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반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수탄수, 공기수, 수탄수 어떻다고요? 공기수. 요것만 암기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거 잘 몰라세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일 경우는 뭐라고요? 수렴형. 거꾸로 공급의 탄력성이 클 경우는요, 발산형. 수요 공급의 기울기가 클 경우는 어떻다고요? 수렴형. 맞죠? 그 다음에 거꾸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클 경우는요, 발산형.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싸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싸면 얼른 살려고 하죠? 즉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즉시 반응하지만 공급자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즉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해요. 다음 연도 대서 증가해요? 대서 증가죠? 그리고 자, 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고 싶은데 즉시 줄이려고 해요? 다음 연도 대서 줄이려고 해요? 다음 연도 대서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거기 127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의 거미집 이론의 기본 가정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1번에, 자, 1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수요량은 가격 변화에 즉시 반응해야 하나요? 반응한다. 그렇지만 2번에 중간 정도의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A, 가격이 올라가면 즉시 증가시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하나요?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도 건물 짓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뭐냐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5번에 볼게요. 폐쇄 경제를 가정하므로 수출과 수입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자, 늘리고 싶은데 만약에 농산물은 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보따리상이 막 들고 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많아져, 저거죠? 많으니까 다시 또 물건이 많아지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는 얘기가 외국과의 무역이 없는 경제 있죠? 요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에서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사장된 이론입니다. 뭐라고요? 없어진 이론이에요. 근데 아주 옛날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거 지들 할 때 이런 공부 많이 하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지, 사실은요, 다 없어진 이론입니다. 뭐라고요? 없어진 이론이에요. 알겠죠? 제가 참고로 감정평가사에서 경제학도 강의하고 있고 한데, 여기 뭐 유튜브 이런 데 가면 제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런 거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요즘에 현대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다 없어진 이론이야. 에이, 요즘 물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외에서 수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누가 농사를 한 번만 지어요? 여러 번, 하우스농 같은 걸로 여러 번 농사 짓죠. 그러니까 요즘 논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받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도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 6번에 해당 생산량은 저장하지 않고 당일에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 냉동 창고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 오르면 팔면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못 파는 건 다 버려야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몇 가지 불합리한 가정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볼게요. 129페이지에 요 그림 바로 아래 보면 여기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은 어떤 형이라고요? 수렴형이다. 자, 무조건 얘는 부호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기울기도 수요 곡선은요,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죠?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다 마이너스 무시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라고요? 절대값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 문제에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라고 해요? 플러스로 가정하고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니까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요. 수렴형이 됩니다. 수렴형. 2번 볼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커요, 작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크죠? 그럼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부호 무시하고 절대값으로만 따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절대값 무시해도 돼요. 그런 얘기 무시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도 다 뭐라고요? 플러스로 답하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1, 공급의 탄력성은 0.9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1,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니까 뭐가 커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니까 얘는요, 수렴형.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3,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거기 나온 것처럼 0.9, 얘는 0.9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1.3 아닙니까? 그럼 뭐가 커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4번 볼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무시하라고 했죠? 그래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3, 공급선의 기울기는 0.7,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3, 공급의 기울기는 0.7이니까 뭐가 커요?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수렴형. 부호 무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볼게요. 옆에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5, 공급의 기울기도 0.5, 얘도 0.5, 얘도 얼마라고요? 0.5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니까 순환형, 뺑글뺑글 돕니다. 순환형.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절대값만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는 부호 다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 모두 모조리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있는데 이거 지금부터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 방법만 알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의미를 좀 아셔야 되고, 우리 수요자는 비싸면 안 사려고 하죠? 싸면 많이 사려고 하고 즉시 반응하는데 공급자는 일정 기간 지나서 변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이렇게 수탄수 어떻다고요? 공기수.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요? 수렴형. 그리고 거꾸로 되는 경우는 발산형.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요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시장론 쪽 할 겁니다. 뭘 한다고요? 시장론. 이렇게.